네, 안녕하세요. 한국영화감독조합과 중구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서울중구, CJ문화재단이 후원하는 2022년 충무로 영화제 감독주간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서울대작전 모더레이터를 맡은 감독 강대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옆에는 서울대작전의 감독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서울대작전을 연출한 문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충무로 영화제 감독이 감독에게 묻는다 코너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직접 참여해서 본 적은 없고요. 오늘이 사실상 처음 참여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과 한 90분 정도의 시간을 함께 이야기할 건데요. 그냥 업계 동료로서 좀 편하게 그간 인터뷰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그 추가해서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을 준비해 봤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하는 시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2012년 코리아로 데뷔하시고 2017년 임금님의 사건 수첩, 그리고 2022년 8월 26일이었나요? 네네, 26일이요. 네, 서울대작전이 개봉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작품을 내놓으셨는데 개봉하고 한 2개월 좀 넘었네요, 기간이.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한 2년 넘게 서울대작전과 함께했던 시간을 잠시 되돌아보기도 했지만, 동시에 거기서 좀 빠져나오는 작별의 시간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 영화가 이제 공개됐을 때는 저도 좀 긴장을 많이 해서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2달 정도 지났으니까 오늘은 좀 여기 와주신 분들과 좀 편하게 어떤 얘기든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우는데 시간을 좀 보내셨군요. 네네네. 보통 영화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년 정도 제작하는데 기간이 걸리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작전은 기간이 좀 오래 걸렸던 걸로 아는데, 네네.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처음 참여했던 시점부터 따지자면 2년이 좀 넘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미 제가 합류했을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보통 초고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스크립트는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밑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좀 각색 작업부터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기획을 했었죠. 2년이나 꽤 오래 시간이 걸린 편이에요. 엔딩 크레딧을 보니까 이 영화를 기획하는데도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겠구나. 감독님을 비롯해서 작가분들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서 제작사 대표님의 이름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기획으로 시나리오가 완성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 좀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결과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대작전 같은 경우는 처음 기획을 했던 시작점과 이제 마지막 결과물의 간극이 상당히 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합류하기 전에 이미 제작자가 어느 정도의 밑그림은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첫 단추는 힙합이었습니다. 힙합. 뭔가 힙합과 관계된 어떤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욕심에서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힙합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그런 문화는 아니지만 과연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구성하면 힙합 같은 그런 작품이 영화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예를 들면
뭐 1988년 서울올림픽, 그리고 그 당시에 올드카, 그리고 뭐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가 뭐 그때는 이미 저 퇴임한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합쳐졌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저희조차도 뭐 전화 제작자조차도 처음에 상상했던 것과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그림들을 좀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뭐 이제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도대체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만들 생각을 했지?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촬영까지도 했고 이제 완성을 시켰으니까요. 그래서 다소 좀 엉뚱한 내지는 좀 발칙한 뭐 그런 이야기라고 느끼셨던 분들도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시나리오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던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서울대작전은 특이하게 극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넷플릭스, OTT 플랫폼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많은 감독들이 OTT 시리즈물, 드라마, 영화에 지금 많이 다시 시도를 하고 계신데 감독님은 처음이셨잖아요. 네네. 저도 OTT와의 작업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의 영화관에서의 어떤 상념과 조금 달랐던 점, 그리고 감독님이 보시기에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작업했던 이제 제작진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역시나 내용에 대한 자율성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뭐 다른 프로젝트들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이제 저희 역시도 처음에는 이제 국내 기성 투자 배급사들 를 먼저 놓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극장용 영화로 처음부터 기획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막상 저희가 부딪혀 보니까 이제 저희 영화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이제 거부감, 이런 반응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고심 끝에 결국 이제 넷플릭스까지 찾아갔었는데, 뭐 아무튼 이제 뭐 넷플릭스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뭐 별로 크게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재료들을 더 좀 공격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대로 단점은 역시나 이제 뭐 저희도 나름 되게 많은 물리적인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 가면서 이제 힘든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그 결과를 이제 극장 스크린에서 볼 수 없다라는 게 뭐 너무 아쉬웠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뭐 요즘은 저 TV나 스피커 스펙이 더 좋다고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더 훌륭한 퀄리티로 감상할 수 있다고 하시던데 이제 저희 집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상 그 후반 작업할 때 봤던 이후로는 이렇게 저희가 작업한 스펙대로 감상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온전히 극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흥은 사실은 어디 비교할 수가 없죠, 사실은. 네. 네. 그리고 서울 대작전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조합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 이 캐스팅할 때 유아인 씨, 고경표 씨, 이규영 씨, 뭐 박주연 배우, 옹성우 배우 등등 특별 출연까지 굉장히 캐스팅하는데 고심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의 이런 캐스팅 조합은 굉장히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어떤 인물들을 설정하는데, 물론 이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런 인물들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겠지만, 인물을 설정했던 어떤 배경과 캐스팅했을 때 어떤 그 감독님이 선호 일지망들이 다 캐스팅이 됐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들려주십시오. 네, 뭐 우선 예, 뭐 주변 인물들까지 포함하면 인원수가 꽤 많긴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메인 빵꾸팸, 그리고 항상 그 옆에서 어슬렁거리는 이제 저 갈치팸, 그리고 또 이제 이 전체 이야기를 기획한 인물로 등장하는 이제 뭐 안검사 등등, 뭐 안타고니스트 쪽까지 하면 거의 한 10명 정도의 이제 중심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예. 뭐 캐스팅 할 때 많이 머리가 아팠어요. 왜냐하면 또 이게 제가 상상하는 것과 또 이제 저와 같이 작업을 했던 동료분들이 이제 상상하셨던 것과, 그리고 또 이제 각각의 이제 배우분들이 상상하셨던 부분들이 조금씩은 이제 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좀 더 유쾌하게 매력적으로 이제 표현해 줄 수 있는 배우분들이 10명 이상 필요했는데, 뭐 아무튼 이 스쿼드를 조합하기까지는 꽤 오랜 이제 시행착오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너무나 다행이었던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빵꾸팸의 주장격인 이제 이 동욱이라는 주인공을 이제 주인공부터 캐스팅을 시작했는데, 이제 저와 제작자가 원했던 영순이인 유아인 배우가 흔쾌히 저희와 이제 의기투합을 해줬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뭔가 기준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덕분에 큰 자신감도 얻었죠. 뭔가 우리가 더 이제 좋은 동료들을 찾아보면 충분히 개성 넘치는 패기 있는 그런 팀을 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명 캐스팅하기가 힘들었던 거네요. 일단 네, 첫 단추가 가장 힘들긴 오랜 했었죠. 시간 걸렸고요. 네네. 뭐 저는 영순이로 지목받으신 분이 캐스팅 냈다니까 굉장히 운이 좋으신 감독님이시구나. 네. 그런 거 맞죠? 예. 네, 맞습니다. 많은 네. 감독님들이 사실은 자기의 가장 1순위로 이제 촬영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굉장히 드물죠. 예. 그래서 차선이 항상 최선이다. 뭐 네, 이런 네. 이야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덧붙여서 그 인물 설정할 때 네. 뭔가 그 닉네임들을 다 주시고 그 히스토리들을 만들었을 텐데, 가장 뭐 주요 배우들 중심으로 그 인물들의 어떤 그 만들어가는 캐릭터를 구축해가는 과정은 어떤 충분한 자료 조사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저도 이제 궁금해서 아까 같이 물어본 겁니다. 일단 뭐 빵꾸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작전 수행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액션들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 차를 기준으로 예, 좀 역할 분담을 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러면서도 저는 좀 이 모든 중심 인물들이 각자 좀 엉뚱한 구석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칫 그러니까 빵꾸팸과 갈치팸이 이제 겹칠 수도 있는데, 예, 이제 갈치팸은 좀 더 과감한 쪽으로 좀 설정을 해보자라든지, 그리고 뭐 안검사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어떤 검사 같은 타입과는 좀 다른 그런 구석이 있는 뭐 캐릭터로 좀 디벨롭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뭐 뿐만 아니라 저 강 회장, 뭐 이 실장 이런 캐릭터들도 조금씩 저는 그런 시도들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신 분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느끼셨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캐스팅에 관련해서 재밌는 캐스팅이 많으셔가지고 뭐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감독님은 어째 데뷔작부터 시대물을 지금까지 해오시고 계신 거로 보여요. 네, 네. 예, 그 남북 최초의 남북 단일체 탁구 네. 치바 올림픽이었나요? 네. 그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네. 네. 뭐 코리아 네. 그리고 뭐 예종 시대 조선 시대 예종 시대를 네. 다루고 있는 임금님의 사구수죠. 네. 그리고 이번에 88 올림픽 배경을 담고 있는 네네. 서울대학전까지. 감독님은 이런 그 영화를 다룰 때 배경이나 이런 설정을 할 때 그 레퍼런스들 작업들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고, 특히 서울대 작전은 뭐 그 배경이 정말 뭐 많이 언급이 됐었죠, 영화에서도. 그래서 네. 다큐멘터리 상계동 올림픽 네. 그때 당시 용어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올림픽 때 굉장히 정갈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해서 네. 네. 불법 철거민들 이주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네. 상계동 올림픽 그런 다큐멘터리도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 빵쿠팸의 어떤 근거지를 상계동 뭐 슈프림 네, 팀이라고 맞습니다. 표현하셨나요? 그쪽 네. 팀 배경을 설정하신 건지 뭐 네. 그런 시대물을 하게 된 이유와 뭐 서울 대작전까지 그런 배경을 섭렵함에 있어서 네.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서울대 작전뿐만이 아니라 제가 연출했던 전작들 같은 경우도 다 시대극이고, 이제 뭐 기획적으로 봤을 땐 상업 영화, 이제 오락 영화를 지향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었죠. 예. 근데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밸런스로 풀어갈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뭔가 스토리적으로든 혹은 캐릭터적으로든 그 작품 전체에 좀 컨트라스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늘 습관적으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코리아 같은 경우는 뭐 실화에서 출발했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그 안에는 실화와는 관련 없는 내용들도 꽤 들어가 있고요. 예. 이번 그 서울대 작전 같은 경우는 뭐 그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당일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100% 허구죠. 예. 하지만 뭐 그 안에 뭐 이제 시대적인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뭐 아무튼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꼭 이렇게만 접근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접근했을 때 또 새롭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서울대작전을 제가 처음에 알게 됐을 때 그냥 실제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지만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만약 이런 인물들이 감히 그분의 비자금을 이렇게 인터셉트 한다, 그러니까 해낸다라는 게 좀 저한테는 꽤 재밌는 매력적인 구석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좀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좀 이야기를 만들어 갔던 것 같고요. 물론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러진 않겠지만, 뭐 서울대 작전까지는 그렇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차별화를 위해서 고증은 충분히 따르는 베이스 위에 영화적 허용을 뭐 선택했다. 네. 알겠습니다. 특이하게 그 서울대 작전을 보면은 사실은 뭐 88년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특히나 미술, 소품, 그리고 뭐 의상, 다양하게 뭐 사운드라든지 뭐 다양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앞선 맥락하고 유사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런 미장센적인 부분들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실 건데 아까 콘트라스트를 많이 신경 쓴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포함해서 특히나 신경을 많이 쓰셨던 미장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서울대작전은 뭐 영화의 내용상 특히 그런 요소들이 군데군데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였죠. 뭐 그 중에서도 당연히 이 빵꾸펜과 관련된 뭐 의상 분장뿐만 아니라 이제 이 친구들이 사는 이제 상계동의 공간 이제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유별나다 싶을 만큼 신경을 쓰긴 썼는데요. 그게 뭐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그런 취향을 더 이제 과감하게 밀고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동료분들과 그렇게 작업을 했었지만 이제 자칫 그런 부분들이 너무 오버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매 순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뭐 사실 어떤 그 창작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데이터 값을 참고하거나 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늘 수위 조절이 이제 걱정거리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콘트라스트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사실 시대적 배경은 약간 모노톤이라면 영화 속에서 굉장히 배경은 모노인데 인물들은 굉장히 촌천연색 마치 올림픽 오륜기 색깔처럼 색감을 잘 이용하신 것 같아요.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공간색도 좀 감독님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런 설정들이 있었죠. 주요 인물들의 색깔 그리고 공간에 대한 색깔, 상황에 대한 색깔도 많이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요. 네. 뭐 당연히 이제 각 인물별로, 각 공간별로 뭐 그런 컨셉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 기존의 한국 영화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1980년대 혹은 70년대 이 한국의 그 서울의 모습과는 좀 다른 이제 다른 각도를 이 캐릭터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1988년 그 서울 올림픽 전부터 서울은 완전 그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 그러니까 대격변기였고,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예, 이제 생겨났었기 때문에 좀 서울대작전은 기존의 다른 영화와는 좀 다른 1988년의 모습을 좀 오히려 더 많이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색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예, 가져갔고요. 예. 그래서 뭐 근데 아직도 예, 가끔 그런 게 좀 낯설다. 실제 1988년에 한국에서 서울에서 이제 그런 이제 뭐 패션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통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좀 부각시킨 거죠, 연극 중에서.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시대가 뭐 군사정부 시대였고 등화관제 시대가 막을 내리고 뭐 올림픽 경기를 뭐 개최하는 그런 시즌이라 사실 사회적인 이슈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떤 그 주요 인물들의 어떤 자유분방하고 패셔너블한 어떤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신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지점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이미 이야기 속에 그러니까 좀 이질적일 수도 있는 네, 요소들이 많이 이제 혼합돼 있다 보니까 예, 더 그렇게 이제 좀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건 뭐 저도 예,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1988년에 이제 그랬던 모습들을 다루고 싶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계속 이제 좀 여러 가지 스타일이나 컨셉들을 고민해 나갔었죠. 예. 예민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일단 네. 영화제 컨셉이 그랬기 때문에 뚝심 있게 뭐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저도 부럽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 영화는 촬영도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촬영에 사전 준비 과정이 아마 프로덕션의 일환이었을 것 같고,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이 카체이싱, 뭐 속도감이라든지 또 주변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을 것 같은데 이런 카체이싱의 어떤 특수 촬영 부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들려주십시오. 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울대작전은 특수 촬영이 아주 많았고요. 아주 많은 네, 그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화상 보셨을 때는 이 각 컷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는 그 연속적인 컷들이 다 이제 한 공간처럼 이제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프로덕션은 아주 복잡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지금 차가 나오고 있는 컷은 뭐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찍었는데 또 그 다음 컷은 로케이션에서 찍었고 또 그 다음 컷은 그냥 스튜디오에서 찍었고 뭐 아무튼 이렇게 뭐 한 3군데 4군데에서 찍은 이제 이미지들이 계속 교차되면서 이제 이제 편집이 된 결과를 이제 영화로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린 셈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이런 연결이, 그러니까 컷과 컷의 연결이 기술적으로 튀지 않게 후반 작업을 하는 것도 꽤 좀 까다로운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뭐 이제 좀 눈썰미 좋으신 분들,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처음 보셨을 때 이미 뭐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셨겠지만, 이제 뭐 저희는 나름 그래도 최대한 좀 매끄럽게 이제 마스터링을 하기 위해서 꽤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한극장 앞에서 네. 그 필름을 배달하는 네네. 자동차 경주하듯이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보면 그 흔히들 영화들 보면 차량 씬이 안 나오는 영화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더욱이나 그런 어떤 촬영의 어떤 방법과 준비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그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는데 어떤 식의 촬영이었다, 아니면 LED1을 활용했는데 LED1은 어떤 구성으로 돼 있다, 뭐 저도 참고를 좀 하려고요.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일단 가장 그러니까 특히 스태프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편한 방식은 당연히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오픈 세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액션들을 한 번에 다 이제 촬영하는 건데요. 이제 저희는 물리적인 여건상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 씬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이제 이 컷은 어디서, 이 컷은 어디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 심지어는 뭐 방금 전 컷은 뭐 3개월 전에 찍었는데 그 다음 컷은 오늘 찍고 있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극장 앞,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대한극장 앞도 뭐 제가 이제 뭐 구체적인 컷을 다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만 거의 그런 식으로 다 쪼개져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도 이제 대한극장 앞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어떤 로케이션이었기 때문에 오픈 세트를 작게 이제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촬영을 하긴 했죠. 근데 이제 영화상에서 보셨던 그 대한극장 건물의 매표소 부분, 그러니까 1층 부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그냥 블루 스크린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차 안에 들어가서 배우분들을 찍었던 그런 샷들은 최대한 그 버추얼 스튜디오에 가서 저희 차를 세워놓고, 그리고 배경은 LED 스크린을 활용해서 그렇게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버추얼 스튜디오 촬영만 한 3주 정도 이제 몰아서 했었는데요. 이제 서울대작전 이전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저희도 촬영하면서
꽤 많은 이제 시행착오 같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예. 그래서 뭐 계획한 만큼 뭐 많은 이제 샷들을 건지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 아직 기술적으로 여러 이제 부담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시도한 것 치고는 그래도 저희가 꽤 많은 부분들을 그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같은 화면을 위해서 사실은 그 버추얼 스튜디오 운영 자체를 그 촬영 전에 예를 들어서 LED 스크린, LED 벽 자체 스크린을 어떤 걸 틀 것인지 카메라 화각이라든지 카메라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계산을 하셔서 움직임을 하신 거 아닌가요? 이제 저희보다 먼저 미국에서 이 솔루션을 활용했던 이제 스타워즈 그 만달로리안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그런 R&D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제 프로덕션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정도의 어떤 이제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해 놓고 이제 프리프로덕션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최소한의 테스트 정도를 진행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현장에서 촬영을 진행하면서 계속 뭔가 예상과 다른 부분들을 좀 수정해가면서 그렇게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게 원활히 하려면 충분한 준비 시간도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하고요. 네, 프리비주얼 작업처럼 충분히 완벽하게 네. 해놓는 게 맞습니다. 촬영신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차량 내부에서 촬영한 뭐 과거에서 있었던 매트 촬영이라든지 뭐 지금 현재 많이 유행하고 있는 LED 월 촬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이제 특수 촬영들이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더욱이 또 우선적으로 사용하셨으니까 혹시 다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촬영 기술적인 부분들을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런 어려운 촬영들도 프리프로덕션 단계의 어떤 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물론 기획의 단계는 길었지만 촬영 시간과 준비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감독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착가는 장면도 있을 것 같아요. 애착가는 어떤 시퀀스라든지 그런 장면 그리고 반대로 이거를 내가 놓치고 가서 너무 아쉬워하는 장면 뭐 그런 장면이 있을까요? 뭐 아쉬운 장면들은 뭐 강대 감독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많죠. 네, 너무너무 많고 그 혼자 다시 보다 보면 계속 그 생각밖에 들지 않을 만큼 너무 많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좀 다행스럽다라고 느꼈던 장면 중에 하나는 그 서울대작전 클라이막스 시퀀스 안에 보시면 그 개막식 당일에 저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앞에서 그 퍼레이드 하는 그런 구간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 설정은 프로덕션 내부에서도 반대와 걱정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뭐 당연히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우리 영화는 이제 클라이막스 내내 그냥 미친 듯이 달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거기서 이제 속도를 늦춰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뭐 감독도 그런 의견을 들으면 참 불안해지죠. 뭐 정답이 없으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뭐
어떤 이제 논리적인 근거를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설정 같은 경우는 끝까지 고집을 피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클라이막스 시퀀스 내에서도 이제 속도 조절이나 수위 조절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 분노의 질주나 뭐 이런 이제 헐리우드 영화들처럼 뭐 시종일관 계속 물량 공세를 퍼붓듯이 그 러닝 타임을 끌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액션을 보여주면서도 액션과 드라마가 좀 함께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게 이제 서울대 대작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 상업 영화에서 이제 많은 감독들이나 이제 창작자들이 취하는 방식 중에 하나겠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좀 아기자기한 구성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그렇게 이제 촬영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너무 애착이 가서 고르지를 못하고 있는 거네 지금. 가장 애착은 뭐 퍼레이드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이제 결국 저 항공기 안에서, 그러니까 수송기 안에서 동욱이 강 회장이 빼돌리는 그 비자금을 가지고 인터셉트 할 때 뭐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문소리 씨가 막 맞을 때 막 쾌감을 느꼈다든지 네, 그런 네.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영화가 주인공들을 조금 더 설명해줬다면 초반에 발단 정도 부분 되는 것 같은데 유아인과 그 옹성우 배우가 얼마나 그 수송하는 비자금을 수송한다든지 뭐 물건을 나른다든지 불법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의 어떤 얘네들도 다 범죄 이력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거를 그 검사를 통해서 말고 좀 더 그 상황들을 조금 초반에 좀 더 보여주었으면 그 설명이 아니라 보여주기로 했다면 조금 더 이야기의 주인공을 따라갈 때 조금 쉽지 않았을까 설정 자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떠십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런 고민과 검토를 많이 했었죠. 시나리오 단계 때부터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 속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적정 리듬 템포를 찾아갔었고요. 네, 보통 1막이라고 하죠. 이제 본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의 그 구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거나 너무 진지하게 보여주면 좀 서울대 작전이 지향하는 톤 앤 매너와는 좀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방금 강대우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는 반대의 길을 택했었던 셈이 됐는데 그래서 저도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각자 뭐 보는 취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서울대학전은 단순히 80년대를 배경한 것이 아니라 80년대 힙합 문화를 반영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또 이런 특징들이 영화의 어떤 톤 앤 매너 뭐 어떤 그 컨셉을 잡는 데 아주 중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설정들이 아까 애초에 우리가 처음 이야기 나눌 때 초반 부분에 그런 간극의 차이를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일반 관객들한테는 어쩌면 낯설게 다가갈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좁혀주는데 뭔가 하나의 장치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은 이 영화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사실 이제 제가 뭐 오늘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뷰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떤 그 서울대 작전의 기획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힙합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면 오히려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힙합? 그게 뭐 무슨 소리지? 예. 서울대 작전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까봐 좀 이제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이제 서울대 작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다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조명했던 영화들과는 좀 이제 다른 각도를 타겟팅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왜 힙합도 그랬거든요. 예. 그 이전 세대, 그 이전 사회에 대해서 그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서울대 작전으로 따지면 마치 상계동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친구들이 그들이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자유롭게 표출했던 하나의 어떤 뭐 음악 장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점점 미국의 좀 그 메이저 문화까지 뻗어나가기 시작했듯이 이제 뭐 이제 서울대 작전이 그 영화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뭐 내세우면서 뭔가 상황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저는 당시 상계동 혹은 어떤 비슷한 환경에 있었던 10대, 20대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는 좀 비슷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저도 80년대에 이미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차용하고 뭐 또 이제 말 그대로 믹스테이프처럼 믹스한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재기발랄함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감독님 이렇게 진지하시네요. 네. 사실은 그 우리 서울대 작전의 장르가 사실은 블록버스터 코미디 아닌가요? 액션 코미디 액션 코미디. 네. 그렇겠죠. 예, 장르하고 반대로 너무 진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게요. 몇 분은 안 되시지만 뭐 여기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혹시 영화들은 다 보셨죠? 혹시 보시다가 문현상 감독한테 궁금한 거 물어봐야 되겠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없군요. 뭐 사소한 거 질문 없으십니까? 네, 없네요, 그죠? 어쩔 수 없다. 계속 진지하게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뭐 제가 그 서울대 작전을 보면서 또 독특하게 본 것은 이 캐릭터 잡는데 계속 이 질문, 인물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미장신하고 결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궁금했던 지점은 인물들이 하고 나오는 어떤 의상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아인 씨, 뭐 고경표 씨 다 독특하게 하고 나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인물한테는 그 목걸이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팔찌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모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인물의 설정도 감독님 다 오로지 다 만드신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뭐 저희 제작자가 기획자이기도 하니까 예, 같이 이제 컨셉을 고민했었고요. 뭐 의상뿐만 아니라 이제 소품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저 동욱이가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런 DMC라든지 아니면 뭐 준기가 쓰고 있는 뭐 모자는 그것도 역시 미국의 뭐 비스티 보이즈라든지 뭐 아무튼 저희는 계속 뭔가 그 힙합 쪽에서 재료 혹은 연결고리 같은 것들을 참고하면서 이제 스타일링을 했었죠. 예.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굳이 영화상에 이제 정확히 예, 이제 표현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저희끼리는 그런 게 굉장히 좀 재미있는 접근이기도 했어요. 예. 뭐 어떻게 보면 나름의 오마주 같은 것들도 많이 눈에 띄는데요. 뭐 공영표 씨 같은 경우는 이름이 오삼이에요. 맞습니다. 우산. 네, 우산. 그리고 극장의 현판을 보면은 쌍웅 본색 네네네. 맞나요? 네네. 네, 그런 이름이라든지 이 지점은 저기 오삼의 감독님의 영화를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뭐 저는 이제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한테 이제 서울대 대작전은 하나의 믹스테이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 싶은 믹스테이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취향이 되게 좀 그럴싸하게 잘 이렇게 섞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대 작전에 들어있는 뭐 음악도 결국 이제 그런 컨셉으로 구성이 돼 있지만 뭐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믹스테이프처럼 좀 어우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촬영을 진행했었죠. 실제로 그 시절에는 저도 테이프를 많이 제작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문화들 아는 사람들은 그 디테일에 잘 알 것 같고 또 문소리 씨 같은 경우는 그 의상이랑 색감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신 거 아닌가. 또 인물들의 특징을 이렇게 주민에서 들여다 보니까 그 시절의 어떤 그 각하라고 불리는 사람, 뭐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좀 잡아 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지점들을 또 힙합 얘기를 하게 돼서 영화 어렵네요. 힙합 얘기 계속 하니까. 죄송하지만 이제 왜 DJ들이 음악 리믹스 할 때 그런 기술 많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사실 지금이야 뭐 이제 스크래치 하는 것도 되게 그 좀 어떤 멋있는 기술처럼 이제 쓰이지만 당시에 처음 이제 그런 시도를 하는 걸 봤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게 정말 말 그대로 삑사리 같은 거였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대 작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터치들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뭐 어떤 낯선 뭔가를 추구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 말 그대로 정말 이제 리믹스 하듯이 연기하고 뭐 연출하고 막 그런 것들을 나름 이렇게 뭐 정리해서 완성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얘기 나누면서 자꾸 생각이 나는데 우삼이가 부상을 입잖아요. 그 다리 다친 것도 영웅 본색이 나오는 그것 때문에
아니요. 그 다리 다친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액션. 네. 예. 네, 과몰입했네 내가. 네, 그냥 무수 감독님하고 그냥 액션으로 디자인했던 거죠. 예. 그 저는 이제 인물들의 그런 재미들을 세세하게 보면은 다 감독님 염두에 놓고 그렇게 세팅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만약 다시 보는 사람들은 그런 인물들의 요소들을 보시면 훨씬 더 그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잘 전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제 그런 것들까지 또 신경 쓰시면서 보시면 야 이거 이 영화 진짜 투머치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까봐 사실 저는 뭐 인터뷰 때도 이런 얘기 거의 안 했어요. 예, 뭐 그냥 뭐 이제 관객분들마다 보시는 부분들이 좀 다르실 것 같아서 뭐 저는 그냥 그렇게 즐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힙합이 강조되면 그 88년도의 어떤 배경과 너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뭐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독특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인물들이 이렇게 도드라져 보일 수 있는가. 그래서 감독님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경은 이 시대의 고증을 굉장히 잘 따르고 있는데 인물들이 너무 도드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칼라 TV가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초천연생이 느껴지니까. 네네네. 그래서 소품까지도 너무 블링블링하고 네, 뭐 힙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부분들이 캐릭터가 도드라져 보이게는 한 것 같아요. 네네. 반면 그런 문화에 무지한 사람들, 무지한 아무튼 그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익숙치 사람들, 않은 네, 익숙치 않은 네. 사람들한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영화를 볼 때 낯설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영화를 온전히 영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반대 급부일 수도 있겠다 네. 생각도 들었어요. 그 서울대 작전이라는 이제 이 드라마 속에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상계동부터 뭐 당시 대한민국 맨 이제 꼭지점에 있었던 그분의 뭐 비자금까지 굉장히 좀 많은 요소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막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저도 처음에 제 친구들이 저한테 뭐 서울대 작전은 무슨 내용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산만한 영화야. 막 이제 이렇게 뭐 사석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실제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게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느껴질지 부정적인 쪽으로 느껴질지 그런 거는 결국 이제 다 관객분들의 몫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냥 뭐 여러 의견들을 다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마 저 역시도 뭐 앞으로 두고두고 다시 곱씹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요. 또 저도 이제 누군가 저한테 질문해서, 감독님하고는 이제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니까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영화를 보다 보면 그 군인 출신의 김성균 씨, 네네, 김성균 배우. 네, 네네. 그 배우가 사실은 굉장히 그 폭력적이고 그렇죠. 과잉 충성하는 그런 네. 인물로 나오는데, 오히려 그 비자금을 수송하는데 그 친구들이 직접 나서는 게 훨씬 쉽지 않았을까. 슈프림 팀을 이용해서 그렇게 운반해야만 했는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어떤 그 뭐 강대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창작자들이 드라마타이즈를 할 때 한 가지의 어떤 길,
한 가지의 옵션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기획했을 당시에 애초 생각했던 여러 가지 기준점 중에 하나가 이 빵꾸팸이 그 당시에 국산 차들을 이제 튜닝해서 이 비자금을 뭐 이제 남모르게 딜리버리 한다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그 기준점을 따라가는 식으로 저희가 플로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빵꾸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해도 되죠. 네. 또 뭐 극 중에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 작전에는 이 도드라진 인물들 그때 시기 자체가 올림픽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절은 거의 뭐 우리 고도화된 경제 성장 예, 개발되고 있었고 또 그런 청년의 문화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튀어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영화에서는 두드러지게 보이다 보니까 그 인물들 조합 자체가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 청춘들을 통해 가지고 감독님이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게 있지 않았을까. 이 친구들이 사건을 해결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청춘들의 의미를 어떻게 감독님은 영화 속에서 담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프리프로덕션을 시작하기 전에 저 혼자 끄적거렸던 또 연출 의도 같은 내용 중에 이제 청춘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그 극 중에서 빵꾸팸 친구들이 이제 내뱉는 그 수많은 말들 중에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대사가 그 우삼이가 안 검사한테 원래 이런 일은 우리 같은 애들이 해야 돼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뭐 누구나 이제 청소년기와 그 성인기 사이에 뭐 이런 그 빵꾸팸이 겪게 된 엄청난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본인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과 만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랬을 때 과연 내가 그 상황에 이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놓고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만약에 이제 그 상황과 직접 마주한다면, 당연히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마치 지금 서울대 작전 속에서 빵꾸팸이 겪게 되는 뭐 일들처럼.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서울대 작전 같은 경우는 영화니까 중간중간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들까지도 펼쳐지지만 뭐 청춘? 그 청춘일 때는 늘 이런 일들이 뭐 한두 번 이상씩은 있는 것 같아서 좀 특히 빵꾸팸한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간접적으로 투영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예.
뭐 영화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나요? 물론 저도 보면은 그 결국엔 그 강직한 검사, 약간 캐릭터는 강직해 보이지는 않지만 정의감은 굉장히 높은 오정세 씨가 약간 네. 예, 검사, 그리고 정인 배우가 했던 부장검사. 네, 네. 그런 관계들. 감독님은 그 80년대의 어떤 그 시대에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 네.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측면을 사실 보여주시려고 그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은 양쪽 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 회장과 이 실장 쪽은 좀 상당히 어두운 네, 그런 쪽이었다면 안검사나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예, 뭐 그, 검찰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검사들이 존재했었겠죠. 예, 그 중에 유독 이제 안 검사라는 이 젊은 검사가 이런 무모한 기획을 실행에 옮기려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아무튼 저는 그 서울대작전 속의 검사로 등장하는 안 검사와 부장 검사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부정적으로 예, 어둡게 상상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래서 그들이 해내지 못했던 것을 뭐 말하자면 소시민이라고 치면 그 그쵸.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가는 그게 아마 그 국민들의 힘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정치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그 시대에 대한 네.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 네, 네. 빵크팸이 감히 그분한테 빅엿을 네, 선사한, 저는 뭐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런 내용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특징적으로 잘 표현하셔가지고 각하를 아예 뒷모습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네, 아주 재밌었던 백현진 배우. 백현진 배우님이 네, 그 모니터 보시면서 꽤 흡족스러워 하셨어요. 친분이 있으셔서 캐스팅한 거예요? 그 역할을 잘. 아니요. 친분 관계는 없었고요. 그냥 이 역할인데 해주겠냐? 네. 주로 뭐 거의 뭐 영순이들이 다 캐스팅 된 거네요. 뭐,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촬영장에서도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찍으시면서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을까요? 뭐 저희도 코로나가 이제 심한 시기에 이제 촬영을 진행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완전 살얼음판 같아서 늘 좀 노심초사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작전 같은 영화는 더 즐기면서 이렇게 찍었어야 되는데 좀 뭐 물리적인 상황 자체가 이제 그러기는 힘들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 중간에 보시면 그 당시 이제 9시 뉴스에 카메라 출동 같은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재미거리처럼 들어가 있는데, 그거 사실 그 씬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연극 무대처럼 오픈 세트에 이렇게 준비해 놓고 배우분들하고 한 1시간 만에 다 찍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정말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물론 술을 마시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냥
아니면 뭐 배우분들이 그날 좀 빨리 퇴근하시고 싶으셨을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막 저희끼리 우당탕탕 하면서 찍었던 기억이 나요. 가장 빨리 퇴근하고 싶었던 배우는 누구예요? 모두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요즘 촬영 현장이 표준 근로 시간을 지켜야 되고 또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촬영장은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배우나 스태프분들이 혹시 감염이 되면 또 거기에 따른 또 지체 현상도 일어나고 뭐 그런 부분들 촬영할 때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는 뭐 촬영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변수가 터지면서 사실상 시간 관리가 불가능한 지경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뭐 터지면 터지는 대로 그냥 그때그때 저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범위 내에서 그냥 수습해 가듯이 촬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근데 뭐 솔직히 이제 촬영을 끝마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진짜 감지덕지하다라는 얘기를 저희끼리는 되게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촬영 중에 멈춘 적이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많이. 네.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네. 나머지는 시간을 쫓기지는 않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뭐 저희 이제 그 촬영 스케줄 전체가 다 뒤죽박죽이 돼버렸죠. 예. 네. 뒤죽박죽이 됐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작전 같은 경우는 또 그 영화상에 등장했던 그 차도 굉장히 중요한 그 배우였기 때문에 예. 이제 저희 그 프로덕션 입장에서는 차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꽤나 이제 좀 까다로운 변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 기간 자체가 6개월 정도 네. 됐잖아요. 처음에 예정했던 것보다 한 달 이상 네. 길어졌었죠. 그 기간만 아니었어도 준비 시간이 더 많았는 거죠. 네. 저희가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관객분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서울대작전 보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질문할 수 있는 저 뒤쪽 분. 네. 네. 마이크를 주시는군요. 이호철 감독님께서 이렇게 직접 마이크까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얘기를 들을수록 등장인물의 청춘이나 80년대 시대의 상황, 비자금 문제나 힙합을 베이스로 음악을 쓰셨잖아요. 네.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온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제작하면서 어떤 관객들을 그 관객의 타겟층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궁금하고 영화를 본 관객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으면 좋았겠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말씀 잘해주시는데. 네. 네네. 뭐 타겟층은 솔직히 이제 10대부터 30대 좀 젊은 관객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만나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했었어요. 예, 뭐 물론 이제 넷플릭스의 모든 작품들은 이제 모든 연령대 그리고 뭐 심지어는 저 190개국이 넘는 이제 국가의 이제 관객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제작되고 있지만 이제 좀 좁게 보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뭐
이제 기획적으로 여러 가지 공략 포인트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철부지 같은, 그러니까 뭐 이제 VIP 뿐만 아니라 이제 강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듣보잡이라고 하죠. 예, 그런 애송이 같은 아이들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감히 우리한테 이런 짓을, 예, 실제 그런 일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선 없었잖아요. 예, 근데 뭐 영화가 완성되고 나면 그 분한테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어떤 그 소심한 바람도 있었는데 뭐 하셨고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늦었지만 뭐 왜냐하면 그 어떤 영화든 실화를 다루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울대작전은 어떤 뭐 영화 1987이라든지 뭐 남산의 부장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실화와는 좀 다른 성격의 실화일 수 있지만 그냥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방식대로 어떤 그런 실화를 좀 활용한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좀 이제 그런 생각이 감독으로서는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답이 되셨나요? 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기 계시네요. 네. 네, 영화 제목을 잘 봤고요. 혹시 질문 있는데 그 네.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선택하셨을 때 네. 중간에 이걸 영화로 말고 이제 회차수로 쪼개서 하고 싶다라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워낙 내용도 많고 컨텐츠도 많아가지고 네. 그렇게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있었나 질문 드리고 싶어서. 근데 네,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서울대작전은 처음부터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로 얘기가 잘 풀려서 의견이 잘 통해서 뭐 제가 알기로 그런 검토까지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제 저희끼리는 좀 러닝 타임이 한 100분만 더 있으면 참 좋겠다. 200분만 더 있으면 더 좋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 뭐 농담 반 진담 반처럼 많이 했었죠. 네. 네, 또 있으실까요? 네. 오늘 어쨌든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감독님이 이제 2달 좀 넘었는데 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더 차별화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중에서 조금 다른 스타일의 영화들을 하는데 노력을 하신 게 충분히 느껴지고요. 또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고시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작전에 대해서 뭐 감독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영화관을 또 그 채널을 찾아주시는 관객분들한테 영화에 대한 이해도 또 높아졌을 것 같고 또 자신들의 어떤 창작 활동의 영감을 또 받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너무 즐거웠고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강간무슨 유튜브에 또 업로드 될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 서울대작전에서 또 이야기 들으실 분들은 찾아서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올해 충무로 영화제 감독 주간 감독이 묻다는 서울 대작전을 끝으로 마감을 하게 됐고, 이 2022년 더 CMR 강간무슨 총 14편의 작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16분의 감독님이 참여를 했고 또 14명의 모더레이터 감독들이 참여했고 또 배우분들 또 6명 또 스태프분들 해서 6명이 또 참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강간무슨 사실 개봉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할 수 없었던 또 그간 기존의 인터뷰에서 홍보 활동에서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조명하면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내년 충무로 영화제 강간무새에서는 더 많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감독님들도 이 충무로 영화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기 작품에 대해서 충분히 음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더 좋았다라는 뭐 후문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가졌으면 좋겠고 감독님도 왕성하게 더 활동을 하셔가지고 또 이런 자리 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어쨌든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